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그동안 한국 미사일 개발에 족쇄처럼 작용했던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개발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와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어느 수준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지입니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42년간이나 이어져 오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력, 특히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갖는 의미와 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영근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조금 확대해서 성층권부터 시작 대기까지 모든 일들은 박사님이 전문가다. 오, 이런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글로벌에 넘어섰군요. 좀 과한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비행기를 했습니다. 항공공학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는 뭐 요새 흔히 얘기하는 무인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프로젝트에서 돈만 준다 그러면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켓 쪽이 굉장히 이제 펀딩 그러니까 연구비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로켓 공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위성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우주에서 떠다니는 건 다 공부했죠. 네. 그래서 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주로 제가 많이 했어요. 뭐 그런 낙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히 뭐 이런 우주에 날아다니는 거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뭐 듣게 된 거죠.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공부하게 됐다. 뭐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근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종료가 됐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로켓 기술인 거잖아요.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뭐냐면 좀 오래 아까 42년 됐다고 그랬는데요. 이전에 1970년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해서 굉장히 대립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사일도 개발하고 심지어는 전투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극기하는 이제 핵폭탄도 직접 개발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그 전에 이미 70년대 중반에 백곰 사업을 통해서 한 뭐 사거리 200km 정도의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미사일도 어떻게 개발했냐면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가 그 미국이 줬던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나이키라고. 네. 이제 그걸 개량을 해서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지라는 거는 땅에서 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지대공 미사일인 건 땅에서 쏴가지고 공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전투기도 요격을 하고 심지어는 미사일 가지고 미사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이언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이걸 극비리 했었어요 그 당시에. 1970년도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무력 도발을 해왔죠. 게다가 이제 미국의 새로운 독트린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만약에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이동을 시킬 때 꼭 통보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젠 그런 거 없이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키고 우리 군은 우리가 마음대로 재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재배치가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져 있는 데다가 무력 도발을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당했으면 우리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뭐지? 우리가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보복을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전력이 뭐지? 없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자주 국방을 하자.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투기,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을 하려고 이제 시도가 들어간 거죠. 네. 사실 세 개가 다른 맥락이잖아요. 전투기, 핵무기, 미사일.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셋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다 엔진이 있어야 되죠. 그럼 발사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셋이 합쳐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 개발을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 그럼 우리가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미국이 없어도 이거 세 개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개발을 시작을 하니까 이 미국에서 싹 보니까 좀 불편한 거죠. 게다가 야, 이 대한민국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희한한 게 있잖아요. 하면 하잖아요. 아, 네. 우리가 한번 맘먹고 해야겠다면 이상하게 막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청계천 가서 돈 주면은 미사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뭐라도 고삐를 져야겠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개발을 해서 주변 국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 되면 컨트롤할 수가 없겠다. 지금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양해각서를 받아내고 이 목을 붙들어 매놓자. 그러니까 이 뭔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중지해라 네.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 당시에 노재현 국방장관이 그러면 우리가 180km 사거리에 한 500km 정도의 탄두 중량에 제한해서 그 180km라는 건 사실은 서울에서 평양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우리가 쟤들도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통제를 족쇄를 우리가 채운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협약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요. 그 협정도 아니고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묶여져 나온 게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차례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하고 이제 중량 500km 탄두까지 이게 에이, 요 정도는 봐줘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했는데 그게 조금씩 계속 개정이 돼 나가죠? 180km면은 예를 들면 서해 5도에서 네. 뭐 북한을 때리거나 실제로 뭐 백령도에서 평양이 백령도에서 서울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국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러시아로부터 뭐 스커드 B를 들여와서 뭐 화성 5호, 그다음에 스커드 C를 들어와서 6호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점차 노동 미사일까지 이렇게 사거리를 증진시키면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사거리가 큰 게 필요하다. 그리고 탄두 중량도 커야 위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계속 이제 500kg의 목을 쪼아놨죠. 네. 그러니까 500kg이라는 건 사실은 뭐 보통 지상 물체를 타격하는 데는 충분한 위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지하 시설 같은 데는 타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도 없이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량도 늘려달라. 그리고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거 타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1차 개정을 2001년에 이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까지 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처음에 1차 개정을 통해서 180을 이제 300으로 늘렸고, 네. 그 다음에 3차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800으로 늘렸고, 이제 이렇게 늘어간 거죠. 그 대신 탄도 중량은 계속 내버려뒀어요. 네. 다만 800km를 늘렸을 때는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그러니까 800km를 줄이고 그 대신 똑같은 로켓 모터 가지고 위력 있는 좀 위력이 큰 거는 쓸 수 있다. 그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건 가능하다. 이렇게 한도를 좀 철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고체 로켓 모터를 전체적으로 민간에는 쓸 수 있다. 민간에도. 네네. 그렇지만 군은 그대로 내버려 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와서 다 해제를 시켜준 그래서 거기에 합의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개정을 하고 이 제한을 풀어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그럼요. 북한입니다. 예. 스스로 자꾸 위협을 하니까. 예, 우리는 묶여 있는데 북한은 점점 그걸 풀고 더 위로 나가니까 사실 미국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LA 가서 떨어진다라고 막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한국만 제한을 한다. 이것도 사실상 뭐 기현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79년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양해 역사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42년 정도 소요됐다. 그리고 그 개정 주기를 보면은 1차 개정을 2001년에 했고, 그러니까 약 한 22년의 주기가 있죠. 그 다음에 2012년, 그 다음에 그 사이가 이제 11년, 그 다음에 2017년, 그 사이가 5년, 그 다음에 2020년, 그 사이가 이제 3년. 개정 주기가 이제 자꾸 줄어들어.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개정 주기가 줄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어떤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용을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17년에 개정했던 거는 자네들이 2017년도에 ICBM까지 쐈어요. 그게 7월에 그 화성 14호를 쐈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자네들은 이것까지 한다. 우리한테 이렇게 족쇄를 좀 심하니까 좀 풀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풀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그 미국 정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실제 그 이번에 한미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해제가 됐지만은 이미 작년 말에 이미 트럼프 있을 때 사실은 다 거의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트럼프 땡큐.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미국도 사실은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지, 너희들 좋게 해줄게, 이거는 사실 허울이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정쟁을 하는 데서 중국을 혼자 상대하는 건 버겁죠. 그렇죠. 우선 네. 뭐 인구도 저쪽은 14억이고 여기는 3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중국의 그 군사 기술, 특히 이제 우주 기술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다.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0년대에는 이 중국이 정직에도 통신 이송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주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제가 생각했냐면, 야, 우리 수준일 거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 굴기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주에 신경을 쓴 게 이제 90년대부터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한 번 세우면 그냥 밀고 가는 게 혼자 독재하니까. 그러니까 뭐 바꿀 놈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우주 기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래도 우리가 올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불안해졌죠. 그 정도군요. 불안해져서 뭐 작년에 그동안은 공군 산하의 우주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급기야 이제 트럼프가 2019년에 결국은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주 군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것도 사실 다 풀어준 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한테 좀, 야, 니네들이 좀 이런 거 좀 미사일 중거리, 중장거리 좀 만들어서 저 대응 체계를 좀 구축해라. 그러면 한미 동맹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가항력적으로 미군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실제 그런 대결이 벌어진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기대하는 거죠. 우리 태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무기 개발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거 이 동북아의 불안정 덩어리에 우리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사 정권 시절에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걔들이 다 했어요. 북한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통제를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안보 환경도 바뀌고. 어린 시절 사실 영화로 봤던 스타워즈, 뭐 우주 연합군, 이게 현실로 자꾸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뭐 제가 미사일 지침이 실제 종료가 되면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과 비군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은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뭐 사거리라든가 탄두 중량 이런 거에 대한 족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뭐 지하 벙커 100m 밑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방궁 궁전 같은 데서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때려잡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는 입장이 미국이 그거를 적극 반대하니까 실제로 핵무기 확산을 굉장히 무섭게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력이 센 고탄두의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그 정도의 똑같은 핵무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 억지력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이제 핵미사일을 재래식 미사일로 방어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그 전술 핵무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 그 고위력 탄두를 개발을 해서 최소한도 니네들도 만일에 전쟁을 하면 우리 못지않게 타격을 입는다. 이제 이런 게 억제력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고서도 서로 간에 그걸 어떤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그게 억지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이 여지껏은 개발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기만 했다 하면 그 정도 위력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있는 거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고체 추진제 로켓을 개발한 지가 거의 이제 50년 정도 됐으니까요. 네, 그동안은 이 족쇄에 물려가지고 못했던 거죠. 이 정보가 얼마나 빠르냐면 뭐 제가 불과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미 국무부에서 실제로 뭐 우리가 뭐 미사일 뭔가 큰 걸 로켓 모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와요. 걔들이 모니터링하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하질 못했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바뀐다.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는 대형화되면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제가 당장 다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한미 미사일 지침처럼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미국과 지침을 맺은 나라가 있나요?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는 했으면 아마 뭐 이스라엘 정도는 뭔가 양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다른 나라들하고 이 한미 미사일 협정 같은 그런 협정이 있었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언론사들에서 비교한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있었겠죠. 네, 여태까지 기사들을 싹 살펴봐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뭐 드러나 있는 협정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체는 있습니다. 예, 1987년 4월 16일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이 서방 G7이죠. 서방 7개국. 그 G7이 설립한 다자 간의 협의체로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NTCR이라고 합니다. 즉, 이 미사일 수출 통제를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체가 되는 거죠.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랑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이 국제적인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성력이 그렇게 있는 합의체도 사실은 아니에요. 한국도 2001년에 이 가입을 했고요. 현재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MTC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TCR이 영어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이에요. 그러니까 미슬이 저희가 아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영어를 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미슬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만 이제 콩글리시 형식으로 미사일이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하지만 영국에서는 미사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MTCR이 그렇게 그 선진 7개국에서 시작을 했고 결국은 얘는 MTCR이 뭐냐면은 사거리 300km 그다음에 탄두용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판매하거나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그런 거를 협의체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그건 통제 못 해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개발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TCR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이미 그때부터 이제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만 한미 미사일 지침과 MTCR 양쪽으로 규제를 받느냐. 그래서
내가 MTCR을 들을 테니까 미사일 지침이라도 좀 빼달라. 네네. 그것만 해제해달라. 네. 근데 안 해줬죠. 어. 그러고서 42년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쇄가 양쪽을 다 안고 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무기 체계에 대한 통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였고요. 네. 예전에 그 TV에서 유행했던 그 단어 중에 성대모사 중에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하는 성대모사가 있었는데 왜 우리만 갖고 자꾸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은 뾰족하고 끝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 미사일이라는 딱 머릿속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사일 종류 많죠? 뭐 엄청 많죠. 네.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정거리죠. 사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네. 그럴 때 뭐 단거리 미사일, 그럼 보통 1000km 이하.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그래서 1000에서 3000. 그다음에 중장거리 3000에서 5500. 그리고 5500 이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대륙간을 건너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ICBM. 네, ICBM입니다. 네. 영어로 이양하셨으니까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슬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발리스틱 미사일. 네.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거리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미사일의 큰 대명사가 뭐냐면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에요. 네. 근데 탄도미사일은 로켓 모터나 로켓 엔진이 달려 있는 겁니다. 보통 액체 로켓은 엔진이라고 그러고 네. 고체 로켓은 모터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엔진은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상당히 달라요. 순항미사일은 뭘 달고 있냐면 보통 그냥 비행기 제트 엔진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트 엔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낮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순항 미사일은 굉장히 낮게 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타격을 하면 레이더가 잘 못 잡아요.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강점이 있다. 대신 얘는 엔진으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탄도 중량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력이 약해. 예, 그래서 순항 미사일이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단점이다. 또 만일에 공격할 때 순항 미사일은 정밀하게 하죠. 왜냐하면 네네. 엔진이니까 비행기처럼 날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현무 3라는 그 시리즈로 APC가 있어요. 네. 그게 순항 미사일인데 걔가 정밀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1m에서 3m. 우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멋지다. 원래 탄도 미사일은 그냥 탄도계적으로 쏴서 위로 쏴서 그다음에 정점을 때리고 난 다음에 이 자유중력으로 이게 낙하를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요새는 굉장히 유도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순항 미사일의 정밀도는 못 쫓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발사 장소하고 탄착하는 장소가 어디냐? 뭐 지대지 그럼 땅에서 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네. 지대공 땅에서 하늘로 쏘는 거. 그다음에 뭐 지대함 그러면 땅에서 함정으로 쏘는 거. 그러면 이게 함정 같은 경우는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쏘려면은 탄도미사일 쏘면 어렵죠. 어렵죠. 순항이. 그렇게 순항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순항이 쫓아다니면서 쏠 수 있으니까 재밌다. 그런 개념입니다. 재밌는 미사일 네. 시간. 네. 근데 거꾸로 뭐 함대지 미사일 그래서 함정에서 지표면을 때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유명한 게 토마호크입니다. 그러니까 쏘는 위치에 따라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잠대지 그러면 이제 잠수함에서 지상을 때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SLBM인가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뭐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체 추진제냐 액체 추진제에 따라서 네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의 미사일은 전부 이제 고체 추진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가 스쿼드 기반의 액체 미사일을 그게 이제 저기 옛날에 2차 대전 당시에 독일로부터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렇게 쓰다가 그 대신 고체가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추진제를 다 탑재한 상태에서 그냥 점화만 시키면 다 나가니까. 액체는 그때그때 액체 채워줘야 그렇죠. 액체는 그때마다 연료하고 산화제를 따로 이제 근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로딩을 그러니까 탑재를 시켜야 되니까 한 보통은 그 탑재시키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우주선 발사할 때 이렇게 보면 허연 김 막 나오면서 막 연료 주입하고 있다 막 그게 그게 뭐냐면 걸리잖아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그 발사체를 개발하면은 미사일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 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허옇게 연기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예를 들면은 연료는 케로신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등유급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옆 케로신인데
산화제가 뭐냐면 액체 산소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산소는 기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영하 한 마이너스 18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로 연료를 쓰기 위해서 끝까지 액체를 유지하려면 계속 마이너스 180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료를 이제 액체 산소를 들어가면 이게 대기 기온이 높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산화가 점점 이제 없어지거나. 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사일하고 만약 미사일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80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장비들이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들은 액체 엔진도 대부분 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추진제든 산화제든 그걸 뭐냐면 저장성 그냥 대기 온도에서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대충 지금 이 개념들을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미사일이 이런 방식에 따라서 혹은 뭐 이 어디에서 발사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는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는 현무잖아요. 우리나라 현무 기술은 어느 정도예요?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무 시리즈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최초로 개발했던 사거리 180km의 탄두중량 500km짜리가 그 현무 1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무 2, A, 2B, 2C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300km, 500km, 800km고요. 그 가운데 이제 현무 2B가 사실 이게 2019년에 북한이 KN-23이라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그때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이하게 이제 비행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보통은 탄도미사일이 탄도 궤적을 내리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정점을 때리고 그다음부터 내려오면서 어느 시각에 얘가 뭐 조금 기술적인 용어로 하면 뒤에 윙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을 변화를 시키면 갑자기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해요. 그래서 활공 비행으로 쫙 나갑니다. 그러면 쫙 나가면은 사거리가 증진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풀 앞기동을 해요.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내리꽂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잡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무력화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게 소위 얘기해서 현무2B입니다. 그래서 현무2 시리즈는 다 탄도미사일이다. 그리고 2B가 북한의 그 이스칸데르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이스칸데르에서 상당히 기술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무 3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APC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거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탄두는 500km지만은 얘가 이제 A는 3A는 500km, 3B는 1000km 사거리가, 3C는 1500km. 왜냐하면 순항 미사일은 원래 그 미사일 지침의 규제가 원래는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탄도 미사일에 국한하는데 이제 얘가 뭐 탄도 미사일이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을 이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규제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순항 미사일도 같이 사거리는 뭐 필요 없고요. 왜냐면 순항 미사일이 일종의 UAV 같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두 중량만 다 500km를 한동안 규제를 했었죠. 지금 풀었어요, 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UAV를 지금 뭐 중고도 무인기나 이런 거를 개발할 때 상당히 그 통제 때문에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진짜 지금 교수님들한테 이런 질문하는 건 너무나도 외람되고 죄송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몇 위 정도? 근데 사실은 제가 질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거. 네. 이게 몇 위냐 미사일 기술이. 그건 뭐 사실은 이제 미사일 기술을 규명을 할 때 뭘 기준으로 미사일 기술을 따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숫자냐, 사거리나 사거리냐. 탄두 중량의 위력이 뭐 큰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가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어요.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도 어쨌든 간에 뭐 미사일만 따지면은 뭐 우리도 세계적으로 한 10위권 안에는 충분히 든다. 네. 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전력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지만 이 우주 발사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핵심 기술인 이 엔진 쪽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인 미국, 뭐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는 좀 원천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뒤지는 분야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주로 발사체는 사실은 중대형 발사체는 다 액체 엔진을 써요. 그래서 액체 엔진을 지금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공형 발사체라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액체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도 민수용에도 쓰지 못했어요. 쓰게 못하게 했었다고. 지침에 네, 지침에서. 그 규제가 지금 풀린 거죠. 그 규제는 작년에 풀렸어요. 민수용으로는 고체 로켓 다 만들어도 좋다. 군사용 빼고는. 그러면서 이번에 다 풀어진 거죠. 군사용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이 항공 미사일을 항공 발사체를 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액체 엔진의 어떤 능력, 실력을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방어하기 위해서인데 이 방어의 가장 큰 상대는 사실 북한이잖아요. 네네. 북한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뭐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중장거리 또는 ICBM 개발한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RD-250이라고 러시아 엔진입니다. 그거를 뒤로 와서 아마 제가 보기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래서 엔진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그것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그 장착을 해서 ICBM을 개발한 겁니다. 뭐 저는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니 뭐 북한판 뭐 HATMS니 이런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도 시험 발사를 하면 그렇게 거의 실패 없이 하는 경우가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럼 뭐 우리도 사실은 뭐 2번 쏘면 한 번쯤 실패하고 이런 예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뭐 그것도 많은 연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상당히 그 기반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걸 보면서 북한의 미사일 인프라는 참 대단하구나. 우선 미사일 전문가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하려면.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제재를 너무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사일을 전체를 전력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또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지금 옛날 거라 노동 미사일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사실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쉽게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로 교체를 하는 건 아마도 제가 보기엔 뭐 5년에서 한 15년 정도 돈이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미사일을 갖게 되는 거 사실은 국력, 군사력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게다가 요새처럼 이제 앞으로는 전투가 유인과 무인이 같이 치르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점점 인간은 전투에서 뒤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총 지휘를 하고 플랜을 짜고 하는 건 다 인간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타격을 하는 것은 무인 체계가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 또 무인 체계 중에 하나죠. 좀 큰 범위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미사일은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 무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굉장히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탄두에 그냥 TNT 같은 재래식 곡포탄을 달 것이냐, 화학탄을 달 것이냐, 핵탄을 달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과학의 결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라는 게 나타내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1971년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작되자 안보 공백 우려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한다. 1978년 한국형 탄도미사일 100곰을 성공하자 미국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권고한다. 한국과 미국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만든다. 미사일 지침은 42년간 4차례에 걸쳐 변경됐고 한국 미사일은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발됐다.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 미사일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럼 실제로 이 탄도미사일이 전쟁에서는 얼마나 사용됐어요? 그 기록이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가장 유명한 탄도 미사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투사했던 V2 로켓입니다. V2 로켓인데 무려 3,000여 발을 뭐 대부분 영국에 집중시켰지만 영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된 미사일은 뭘까요?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예, 사실 이 악의 기원은 V2에서 시작을 했죠. V2 로켓을 만들던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과 소련으로 찢어져서 각각 다른 형태
하지만 비슷한 개념의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스커드 미사일인데 이 구소련 시절에 개발이 돼서 그때는 뭐 냉전 시대고 공산주의와 이 자유진영이 이데올로기로 쌓았기 때문에 무기들을 그냥 헐값에 넘기고 혹은 그냥 설계 도면을 공짜로 주고 뭐 이런 그들로 치면 좋은 시절이었고 예, 우리로 생각하면 정말 나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동북권은 물론이고 이 중동에서 우리 편을 만들려면 뭔가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 이라크, 시리아 등에 공급이 돼 왔습니다. 1991년 이 걸프전 때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많이 썼고요. 심지어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이 이라크가 이란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총 10개 분쟁에서 총 4천여 발 이상이 발사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이 발사된 이 탄도 미사일로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악의 축 미사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스커드 미사일의 소모장이 된 이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내전. 제가 종분했던 바로 그 전쟁터인데 제가 갔을 때는 스커드는 안 쐈고요. 그 전에 이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그때 스커드 미사일을 많이 사용을 했죠.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이 집중적으로 사격을 했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가보시면 거기는 사실은 전략적인 요충지는 있으나 그 땅을 뺏어서 계속 지킬 이유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제국의 군대들이 가서 아주 매운맛을 보고 나온 나라가 바로 그곳이죠. 소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스커드를 소모하면서도 1989년에 철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사용을 한 스커드 미사일이 1000발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늪이다 이런 표현도 거기 쓰기도 했었는데 참 내전에서 그 넓지 않은 지역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1000발 상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뭐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사용 그 미사일이 그 사용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최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금도 현재도 내전을 겪고 있는 데가 예멘이에요. 사실은 예멘이 사실은 정부군은 지금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군은 이란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쪽에 미국이 있고 반군 쪽에는 이란을 지원하는데 러시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군이 지금 스커드 미사일들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뭐 브루칸이라고 자기들 이름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걸 300, 500km, 1000km 이렇게 버전을 해서 스커드입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정부군이 아무래도 재정상으로 훨씬 유리하니까 훨씬 전쟁터에서 유리할 텐데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군들이 지금 탄도미사일들을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미국이 지원하고 사우디가 지원을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도 설치를 했지만은 또 그런 걸 교란시키기 위해서 드론도 투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군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제 미사일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아까 그 한국의 그 미사일 체계 그리고 준비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나라 미사일이 강력해지면 당연히 군사력도 강력해지는 것인데 핵을 탄두로 못 달잖아요. 근데 ICBM이라던가 이런 사거리가 긴 미사일 우리에게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하면 네.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뭐 진짜로 뭐 중거리, 중장거리, 그다음에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뭐 ICBM 같으면은 사이 대륙간을 건너는 탄인데 우리가 저 멀리 대륙에 우리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죠 없는 거죠. 그것도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무기 체계고요. 우리는 또 그 필요 없고요. 또 ICBM 자체가 뭐 개당 그 가격이 뭐 수백억 합니다. 네. 보통 양산을 했던 2, 300억씩 하는데 그 정도 되니까 재래식 탄두를 쓰면서 2, 300억을 쏜다는 건 바보짓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핵탄두를 쓸 때 의미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멀리 있을 때 멀리에 적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저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뭐 ICBM이나 심지어는 IRBM도 사실 우리가 전력화해서 갖출 필요가 있느냐 돈을 들여서 그 부분은 뭐 저는 당연히 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중거리나 중장거리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적 그 주변국의 그 잠재적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독도 문제 그러면 일본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국민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중국이 뭐 사실은 걔네들도 산동반도 바로 우리 코앞이에요, 인천에.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단거리 미사일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냥 넉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에 그런 식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뭐 베이징도 뭐 저 멀리 있는 큰 도시들도 때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주변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아마 이제 중거리나 중장거리 미사일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뭐 진짜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위협이 되거나 방어가 필요한 그런 어떤 지역 정도까지 여기가 우리가 필요한 전략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1차적인 것은 한반도에 만약에 위기가 고조되면 주변 국가들에서 병력이 증강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뜻은 그들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재래적으로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력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와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병력이 투사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쪽을 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주적 개념도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충분한 이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희 지난 시간 그 6.25 전쟁 특집 때 봤지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죠.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 괴물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현무4. 네. 이 시리즈 개량하고 있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알려지기는 원래 뭐 사거리 800km에 이제 탄두 중량이 2톤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800km면 사실은 남쪽에서 북한의 뭐 백두산 정도까지 범위가 다니까 만일에 뭐 서울이나 이런 중부에서 만일에 때리면 사거리가 뭐 한 기껏해야 한 300에서 500 정도니까 그만큼 또 탄두를 위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만큼 또 키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지침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800km를 유지하면서 뭐 급기야는 뭐 5톤 중량 또는 10톤 중량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톤이나 10톤 정도면 지하 시설, 지하 벙커를 어느 정도 타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분석을 해서 아마 이제 향후에 어떤 정도의 위력이 필요하냐 이런 걸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달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목표물을 정밀 폭격으로 네. 폭격을 실시를 했으나 파괴 못한 그런 목표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폭격으로 정밀하게 못 때리니까 주변의 지반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지진 폭탄을 고안을 해서 네.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 개량을 해서 써봤더니 네. 그동안 그렇게 폭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독일의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지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한국과 북한은 다 화강암 지반이죠. 그리고 그 아래 뭔가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지반을 흔들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진 폭탄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큰 탄도가 그러니까 탄두를 가진 미사일이 고각으로 올라갔다가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 꽂힌다고 생각하면 전술 핵을 재래식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식한 일은 무식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위성도 있어요. 아무리 작은 핵을 써도 핵을 투사를 하면 핵을 투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핵은 핵으로 오염되면 그건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슷한 효과를 재래식 무기로 할 수 있다면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또 세계의 지탄을 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세계의 지탄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침략할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자위적인 수단이라면 제 생각엔 충분히 도의적인 이유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실험하는 영상도 있고 해외 토픽 같은 거에서 보면 야 어느 나라가 어디다가 실험했다더라 이러면서 막 꽝 막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미사일 실험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사일 실질적으로 설계, 개발하는 곳이 국방과학연구소고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시험은 대부분 어디서냐면 그 태안 근처에 서해안에 안흥이라는 데가 미사일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쪽 바다로 경제 수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00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그 800km 이제 사거리를 누렸을 때 그걸로 못 쏘는 거죠. 중국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네. 그래서 어디로 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쏘면서 이제 타겟지를 남쪽으로 돌렸어요. 남쪽으로 돌려서 쏘다 보니까 800km면 제주도도 넘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외교적으로 또 항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처럼은 아니지만 살짝 고각 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은 뭐 예를 들면은 뭐 ICBM이다 그러면 10,000km 나가니까 10,000km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0km 내에서 사거리를 하면서 위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고도가 한 4,500km 이렇게 올라갑니다. ICBM 쏘면. 근데 그런 기술을 그거조차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게 시험 발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이 정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다 분석을 하고 그런 기술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늘 높이 쐈는데 바람이 시게 불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날라오면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 하늘에선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정도 고도면 바람 없고요. 네, 그러니까 내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타시면 내가 미국 간다 그러면 비행기의 그 순항 고도가 10에서 12km예요. 네. 그러면 보통 12에서 12km는 바람 크게 또 이제 제트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트 기류에 의한 영향은 있어. 그건 지구 자전에 의한 영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측면에서 그 불어오는 바람이 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표면에서 멀지 않은 상공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네네. 가까운 거리에서만. 네네. 그건 뭐. 근데 저희 매트릭스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기계를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게 EMP탄이잖아요. 네. EMP탄도 혹시 개발되나요? 지금 EMP탄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뉴클리어, 그러니까 원자 폭탄을 쏘면 EMP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탄을 쏴서 EMP를 하는 방안과 실제로 EMP, 일렉트로매그네틱 탄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참 2017년에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 야, 너네들 재진입 기술 개발 못했다, 했다 그러고 막 논란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발표를 했어. 그 노동신문에 뭘 발표를 했냐면 그거 아무 상관없다. 우리 뭐 재진입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도 한 100km 또는 400, 500km 정도 되면 거기서 터뜨리면 니네는 다 죽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EMP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 살상을 하지는 않는데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쓰는 거 전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유틸리티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돈 은행 작동 안 해요. 아무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EMP탄을 진짜 쏘면은 한동안 원시 시대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EMP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금을 좀 찾아놔야 돼.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고를 하나 마련. 네. 돈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 지침이 종료되면서 역효과는 없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뭐 사실은 제가 우려하던 사항인데 혹시라도 이제 이번에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그 현무4를
이게 고위력 탄두 그래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작년에 그래서 대통령까지 가서 그걸 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거리 800에 2톤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작년 말에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이스칸데로의 새로운 버전을 보여줬어요. 그거를 지난 3월 달에 또 시험 발사를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활공 비행을 하면서 궤도를 그렇게 이제 방어를 못하게끔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탄두 무게가 2.5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우리가 2톤 했다 그랬더니 2.5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러다가는 아마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톤 개발한다 그러면 맞아요. 자기들도 5.5톤. 5.5톤 이렇게 이제 한다고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이 미사일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전환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소 냉전 너무- 같은 느낌이네요, 또. 그런 거죠. 예. 네. 가까운 네, 동남.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나마도 일본과 중국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옛날 같았으면 만일에 우리가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 그러면은 뭐 중국은 흔히 하는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니네들이 그래서 만일에 마음대로 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 국가 이익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이러고 뭐 좀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그 전략 경쟁을 하는 시대에서 서로 다 한국을 자기 편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심한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절대 한국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도 자꾸 이렇게 이쪽 갔다 이러면서 잘 빼먹어야 됩니다, 그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건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동 안 하더라도 중국이 계속 어쨌든 간에 유화 정책을 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드라는 건 이게 방어 정북이기 때문에 뭐 물론 레이더가 무섭다고 그러지만 물론 성능이 뛰어납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그때를 보면은 과도할 정도로 우리한테 제재를 그랬어요. 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뭐 우리가 이런 거 다 풀고 막 이러면 사실은 그때보다 더 제재를 가야 돼, 이론적으로. 왜냐면 얘는 우린 공격형 무기를, 그렇죠. 공격용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걔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서 제 생각은 중국이 상당히 그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제 제재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완전 돌았으면 이제는 자기들 진짜 힘든 거죠.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이런 서방 국가들하고 연결되는 통로처럼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한국을 좀 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더 센 거 개발할까요? 아니, 근데 교수님, 저희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핵탄두, ICBM 연구하면 우주기술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그렇다 아니다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성 발사체는 그냥 로켓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얹으면 위성 발사체고 거기다가 탄두를 얹으면은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보통은 1단 엔진은 공유할 수 있어요. 그건 올라가는데 1단 엔진이 왜 크냐 하면은 얘가 엄청난 대기 압력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출력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1단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1단은 동일하게 쓰지만 실제 ICBM은 지상에서 쏴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타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인공위성 발사체라는 건 얘가 인공위성을 싣고 가서 지상에서 쏴가지고 궤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궤도에서 뿌릴 때 앞으로 추가 동력 없이 인공위성이 그 궤도를 돌 수 있는 속도를 초기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과 3단은 설계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 로켓 기술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잘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훨씬 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동일한 운송수단은 아니다. 전혀 다른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관한 의미부터 그리고 미사일의 갖는 의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사실 중국, 일본 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정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의 그런 잠재적인 위협,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약간의 중거리 정도, 중장거리, 중거리 정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억지력을 키울 수 있다. 지침 해제로 인해서 우주 개발이 폭발적으로 뭐 이렇게 마치 이제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거고요. 다만 우주 개발을 하는데, 특히 민간 우주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민간에서 민간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원시적이긴 하지만 신기전이라는 로켓 발사체를 그 옛날에 사용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태까지는 제한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외세나 아니면은 정세에 의해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리밋이 없습니다. 오프 리밋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한이 풀렸을 때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쭉 잘 가야지 20년, 40년 후에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미래와 그리고 안보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2년간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지 잘 판단해서 그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